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1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외화 수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시험에 단골 메뉴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수표 중에서 은행 수표가 있습니다. 은행 수표. 자, 은행 수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행이 발행한 거냐, 그 은행이 발행하면 다 은행 수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뱅커스 책이라고 하는 은행 수표는 환거래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별표 은행 환거래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서, 그러니까 아무 은행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발행했는데 환거래 은행이 아니에요. 그 뭐죠? 그냥 개인 수표입니다. 이게 아니면 개인 수표라고 부르는 거죠. 퍼스널 책이다. 그러니까 뱅커스 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좀 더 신뢰가 있고 좀 우리가 딱 봐도 느낌이 좋잖아요. 그런데 서명권자가 아니면, 환거래 은행이 아니면 개인 수표로 봅니다. 자, 은행이 발행 신청인으로부터 수표 대금을 받고 발행하는 수표로서 자기와 수표와 유사하다. 자, 은행이 발행한 수표라도 환거래 은행이 서명하고 발행한 수표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수표로 취급한다. 자, 밑에 보면 은행 수표의 특징, 체이스뱅크에서 발행한 거죠. 거기 보면 자, 오피셜 책 또는 뱅커스 책, 텔러스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슬라이드 시그네처라는 문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수표 앞에 기업이나 개인 이름이 없다. 뭐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내용을 별표 쳐놓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머니 오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수표 발행 신청이니 수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수료를 은행 또는 발행회사에 지급해달라 라고 하면서 돈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니 오더와 이 개인 퍼스널 책은 차이가 뭐냐면, 머니 오더는 발행할 당시에 돈을 입금해야 됩니다. 수표를 100만 달러를 발행하려면 100만 달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과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은행이 서명한 수표를 뱅커스 머니 오더, 인터내셔널 머니 오더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체국에서 발행한 걸 포스탈 머니 오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가 없죠. 이거는 부도라는 건 수표에 대한 청구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니 오더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급 취소만 하지 않는 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자, 국고수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고수표는 추심 후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국고수표라는 건 첫 번째, 각 국가의 재무성이 발행한 수표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추심이 불가함으로 매입만 된다. 그러니까 추심 전 매입만 된다. 그 얘기예요. 추심 전 매입만 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미국 국고 수표 겨냥이라고 나오죠. 트레저리 책이 있고 뭐 캐나다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 받잖아요. 공무원연금 이런 거 받으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통장으로 쏴주죠. 근데 미국 애들은 수표로 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났을 때도 막 애들이 막 수표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은행 가서 찾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좀 이상한데 미국은 은행 수수료라는 게 너무 비싸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 은행 거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표로 발행을 해서 직접 지급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걸 트레저리 책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효기간 1년, 거의 별표. 그리고 매입만 된다, 별표. 그러니까 추심 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수표는 추심 후 지급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 뱅커스 책이건 퍼스널 책이건 머니 오더건 다 추심 후 지급이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안 된다. 자, 트래블러 책이라는 게 있죠. 여행자 수표다. 해외여행자가 현금 휴대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 자, 교부 받은 후 거기 나오죠. 홀더 사인란에 서명하고 카운터 사인란에 서명함으로써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자, 개인 수표, 은행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자, 추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부득이한 경우 추심 전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 수표는 내가 당좌 예금 같은 걸 만들잖아요. 수표지를 줍니다. 수표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 많이 있게 수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아주머니네 집에서 그 홈스테이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뭐 코스트코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트코가 막 들어오지 않고 막 유명하지 않았던 건데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물건도 너무 많고 야 이건 미국이다 진짜 천조국이다 대박이구나 막 이래서 갔는데 막 쪼꼬우유가 막 2리터짜리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약간 뚱뚱하셨는데 막 사시더라고요. 막 사고서 우리는 카드를 내잖아요. 뭐 카드도 내고 뭐 포인트도 결제받고 근데 이분이 수표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종이 쪼가리 같은 건데 그걸 신뢰가 갈까? 좀 더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걸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수표를 냈잖아요. 그럼 코스트코가 이 수표를 받겠죠. 그럼 그 수표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 거래 은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통장 안에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수표는 발행이 됩니다. 발행이 되고 이 코스트코가 돈을 청구할 때만 돈이 있으면 돼요. 그때만 돈이 들어있으면 은행에 전화가 가요. 코스트코에서 돈 달라고 하니까 돈에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입금만 하면 부도가 안 납니다. 근데 머니오더는 아까 뭐였죠? 개인이 발행하긴 할 때 돈을 입금을 해줘야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표의 형태죠. 자, 그래서 미국 애들은 수표 참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현찰이 아직도 30%인가 40% 이렇게 됩니다. 현찰을 참 좋아하죠. 중국 애들은 뭐 하죠? 중국 애들은 다 위챗페이 쓰죠. 중국은 신용카드 것도 잘 안 쓰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 개인 수표의 특징. 수표 앞면에 발행인이 개인이나 기업이다. 6필이나 타이핑이 되어 있다. For and on behalf of.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업무 처리 절차 중요합니다. 외화 수표는 지정 수칭이 있어요. Pay to order of. 누구누구 지시에 의해서 지급해라 라고 하는 매입 또는 추심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시식이라고 해서 오더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스트레이트 방식도 있고, 오더식도 있고, 베어러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표를 발행할 때 소지인식. 그래서, 네가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나 이름을 쓰고서 받는, 베어러. 그러니까 우리가 백지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스트레이트. 그래서 기명식이라고 하는 딱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애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오더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서식이라고 하죠. 배서의 방식에 의해서 배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심사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심사에서 중요한 건 뭐 발행의 여부 판단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가 일치하는 거 확인하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답은 별표. 선일자 수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국내 수표는 선일자 수표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0년 9월 8일이다 라고 했는데 발행일이 뭐 9월 8일이라고 합시다. 28일인 거예요. 그럼 미래에 가서 갖고 왔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발행일이 28일이. 이런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화 수표는 안 됩니다. 자, 선일자 수표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 별표. 미 재무성, 아까 트레저리가 몇 년이었죠? 1년. 자,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는 제한이 없고요. 기타 수표는 6개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별표. 자, 배서가 있으면 배서란에 반드시 본인의 명을 써야 돼요. 그래서 pay to order of 뭐 땡땡땡 홍길동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근데 이제 은행원 중에도 이런 걸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수표를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누가 씁니까? 다 송금 보내주지. 그래서 잘 모르는 직원도 있으면 약간 과장급이나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한테 가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매입 시의사항 별표 한 10개 정도 합시다. 여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캐나다 국고수표, 그 다음에 미국 재무성 국고수표는 추심 전 매입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추심 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심 후 지급하면 안 된다. 자, 일본 소절수, 이게 일본 수표예요. 수표는 일본에서만 통용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일본 수표를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 은행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일본 가세요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선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미국 상법상 이것도 별표. 자, 위 변조의 경우에 지급으로부터 1년, 뒷면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위변조가 1년이다. 뒷면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 안에 뭐가 가능한 거죠? 이 부도 수표다. 이거 문제가 있는 수표다라고 하면서 지급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급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자, 앞면이 몇 년? 1년. 뒷면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위변조 경우에는 그렇다. 위조하고 변조는 우리가 조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라번 다음 페이지. 채권은 매입이나 취심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변조 얘기는 그냥 얘기를 해주면 돼요. 고객한테 1년, 3년 안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쪽에서 부도라고 지급 취소를 해달라고 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채권은 매입이나 취심이 안 됩니다. 자, 수표상의 통화가 달러로만 표시되어 있으면 그 지급은행은 소재지 국가 통화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되어 있으면 뭐 전 세계 달러가 많습니다. 홍콩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뭐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달러가 5만 달러가 많아요. 그냥 달러라고 써 있으면 그 나라 통화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자, 대금을 정산합니다. 당연히 돈이 들어오면 추심후 지급이라는 건 나중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걸 전신한 매입률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져갈 때 매입률, 고객이 살 때는 매도율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화수표 실물은 반드시 그쪽 은행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해외로 지급지로 발송하게 되니까 우편료가 나오겠죠. 그 우편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수수료, 우편료 여기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통화별 표준 추심일수만큼 환가를 받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 입장에서 해외 수표 대금 전에 수표 대금을 미리 지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 시간에 있었죠. 추심 전 매입은 대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이자를 받아야자. 그걸 뭐라고 하냐? 환가료라고 한다. 추심 후 지급은 받나요? 받을 필요가 없죠.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때 주니까 그때 그냥 수수료만 받는다. 그러니까 취급 수수료만 받는다 이거죠. 핸들링 차지라고 해서 우리가 취급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이거는 이자성 비용이죠. 환가료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환가료. 먼저 자금을 부담하고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일정한 기간이 자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자금 손실을 보상하는 이자 성격의 수수료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2번에 추심 전 매입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심 후 지급 시에는 원가를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실물을 발송합니다. 그때 복사를 해서 사본은 갖고 있고요. 실물을 보내줍니다. 왜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걸 막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사후관리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추심 전 매입, 은행에서 돈을 미리 지급하고 수표를 보냈는데 돈이 안 와요. 돈이 와야 되는데, 그죠? 그때는 한 달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해야겠죠. 자, 추심 전 매입한 외화수표가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 은행의 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외화수표 추심 후 대금이 입금되면 본점에서 수수료 등을 청구해서 이렇게 역환으로 정리하고요. 추심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부도 관리를 합니다. 자, 해외 지급 은행에서 부도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약간 이제 수표를 보내놓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얘가 돈 안 보내. 그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이런 통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부도 처리가 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수표 부도야. 두 번째는 60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자, 해외 지급에서 부도 사실을 통지받거나, 부도라는 건 아까 전 시간에 맥도날드 사장님 있잖아요. 맥도날드 사장님이 돈 안 줄래? 이렇게 배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심 전 매입한 외화수표가 대발송일로부터 60일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 부도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도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고객은 그때부터 돈을 이자를 또 물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부도 처리, 회계 처리. 자, 외화수표를 부도 처리한 경우에는 매입 유한 계정으로 보유한다. 자, 부도 대금을 회수합니다. 왜냐면 추심 전 매입 같은 경우에 미리 돈을 줬죠. 부도가 나니까 수표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고객한테 수표를 주고 다시 돈을 회수해야겠죠. 그렇겠죠. 뭐 돈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즉시 매입 의뢰인으로부터 부도 대금 원금과 부도 이자를 회수합니다. 왜냐면 이때 미리 환가료를 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표를 보내면 보통 일주일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주일치의 환가를 미리 받아놔요. 근데 이게 60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럼 60일만큼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이자를 청구해야겠죠. 자, 원화로 회수할 경우에 전신한 매도를 적용하고요. 받았던 환가료 기일, 아까 7일 여기까지에다가 플러스 부도대금 회수일 전날까지를 거기 별표 외화 여신 연체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비싸요. 연체 이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면 돼요. 70년 매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일종의 먼저 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를 먼저 띄어요. 혹시라도 7일 뒤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먼저 띄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늦게 들어왔다. 그럼 더 늦게 들어온 것만큼을 더 띱니다. 사실. 근데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돈을 회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떼는데 그때 연체 이자를 받는다. 그거죠. 자, 그래서 unpaid handling charge, 포스테이지. 그래서 뭐 우편 전신료를 받겠죠. 우편 요금 같은 걸 다 받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중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 있는 그 여행자 수표와 그다음에 외화 수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특수한 외환 상품이 있습니다. 자, 외환 상품이 뭐가 있느냐? 1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환을 사거나 팔 때는 당연히 우리 은행 가서 거래를 하죠. 하지만 은행들끼리는 그냥 거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오거나 빌릴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해외 원자재 자금을 지급한다거나 해외에서 아예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14페이지로 가서 자,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건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 간의 금융회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단기 금융거래란 해외 투자, 그 다음에 국제무역거래, 자금의 대차 거래 등을 말한다. 자, 국제금융의 기능, 그냥 기능만 보시면 됩니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없고요. 뒤에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분류를 볼 때 중요한 건 맨 마지막 페이지, 120페이지에 나오는 간접 금융시장이 중요한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국제금융의 기능, 일단 국제 대차 결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용역거래, 자본거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용역거래는 그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거래 뭐 이렇게 가서 일해주거나 뭐 컨설팅 게임 이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 무역금융을 지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 간 상품 및 용역 대금을 융자해준다. 자, 국제 대차 및 유동성 과부족을 조정합니다. 특히 뭐 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화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단기간에 단기 자금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국제 유동성 부족 상태,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가 있겠죠. 비산유 개발도상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은 아니죠.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비산유, 그러니까 기름이 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이죠. 국가수지 적자 보존용 금융, 경제개발 소유자금 금융, 프로젝트 론. 우리나라도 이제 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빌려주기도 하고요. 국제 원조 ODI라고 하나? 뭐 그것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국제자금 관리 경로 제공. 그래서 뭐 통화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그 4번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국제은행 및 다국적 기업의 국제자금관리상 필요한 금융수단과 기법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내려오면 유동성 관리, 팩토링, 자금관리 결제 기능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이나 수입 기업들은 그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채권들이 존재해요. 수출 환원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팩토링이라는 것도 있고 뭐 포페이트라는 기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돼 있으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그 나라들끼리의
네트워크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을 해서 그 회사가 수입을 해서 돈을 주는데 수입한 회사가 어떤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지 어떤 회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연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넘어가면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로 가면 중장기 자본시장이 나옵니다. 자, 단기는 1년이죠. 그래서 보통 머니마켓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는 캐피털마켓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116번, 116페이지로 가면 FX 마켓,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FX가 포린 익스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국제 경제 거래가 일어나면 통화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 통화 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개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외환시장은 다른 화폐 단위로에 대한 매개체 기능을 발휘한다. 자, 외환시장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나에 보면 이종 통화 간의 교환을 통해서 실질 환율을 결정해 줌과 동시에 국가 간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환영 관리를 같이 해준다.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외환시장은 뭐가 있어요? 현물환과 선물환이 있는 겁니다. 자, 117페이지 단기 금융시장이 나옵니다. 자, 1년 이내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에 유동성이 확보되는데 재정증권 콜자금이 있다. 자, 기능은 뭘까요? 당연히 유동성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금 수요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금을 제공시켜준다. 자, 이자율이 완전 경쟁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 이자율의 기민한 변동을 통해서 자금 수급 사정이 통화 당국에 신속하게 알려진다. 자, 맨 밑에 보면 단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간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광의의 금융시장은 단기 금융시장, 그 다음에 중장기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연결하고 말한다. 거기 보면 광의의 금융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단기, 중기, 외환시장이 있다. 이렇게 세 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가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볼 필요가 별로 없고요. 118페이지 보면 중장기 시장은 뭐냐면 중장기 자본시장은 요게 단기는 1년 이내고요. 얘는 1년을 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보통은 채권으로 발행하죠.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할 일은 별로 없고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유로채하고 외국채가 있다. 외국채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거, 유로채는 그 나라 가서 다른 나라로 발행하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중장기 자본시장은 1년 이상의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단기 금융시장은 일반 은행 주도하에 주로 간접금융 형태로 취하는 반면에 중장기는 뭐죠? 보통 투자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투자은행, 브로커 회사, 투자자문회사. 그러니까 중장기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보통 이 직접금융이라고 하잖아요. 단기는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라고 하고 직접금융인데 직접금융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돈 빌리고 그런 건 아니죠. 보통 브로커라든가 아니면 외국계 증권회사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베스트 뱅크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증권회사 같은 게 그런 역할이죠. 우리나라는 은행이 이제 일종의 상업은행이 되는 거고 커머셜 뱅크가 되고 증권회사가 투자은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 브로커리 회사가 있다.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한다. 자, 밑에 보면 FRB 등 금융통화당국은 머니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준율 및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을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직접 금융은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이 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는 발행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유통되는 유통시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는 유통시장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코스피, 코스타, 코넥스 그런 게 유통시장이죠.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발행시장이 있다. 근데 보통은 다 채권이에요. 주식은 없습니다. 직접 금융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다 채권을 발행하죠. 그렇죠? 자, 밑에 직접 금융시장인데 직접 금융이란 것은 차입자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고 채권이나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투자자에게 빌리는데 빌리진 않죠. 보통 이제 브로커, 투자은행이 그걸 중개해 주죠. 자, 간접금융이라는 건 차입자가 자금을 통해서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죠. 은행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직접 금융시장이 자본시장이죠. 간접, 이게, 여기 간접이 이제 1년짜리, 여기 간접금융이잖아요. 직접금융이 이제, 장기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중장기를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해보면. 그런데 이 자본시장에서도 역내와 역외가 있어요. 역내라는 건 외국채. 그죠? 여기는 유로본드, 유로채라고 하는 거예요. 역외가 유로본드, 역내가 외국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를 칩시다. 자, 간접금융은 은행을 통하는 거예요. 은행이니까 중개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내는 국제 여신시장, 역외는 유로 커런스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좀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역내는 국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밑에 주요의 국내 시장에서 비거주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통적인 국제금융시장이고 여기에는 뭐죠? 이 통화 발행국의 영토 규제 범위 밖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미국 같은 데겠죠? 이 해당 통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원화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 유로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발행하는 걸 유로 채권이죠. 다시 한번 외국채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통화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달러를 발행하는 거고요. 유로채는 미국 가서 우리나라 원화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엄청난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답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접 금융시장 중 국제금융시장의 역내시장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외국채 시장이다. 외국채 시장 뭐냐?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거고, 역외시장은 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우리나라 통화를 발행하는 거겠죠.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특수한 외환상품 그렇게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단기 금융과 중기를 나눌 때 단기는 머니마켓, 자금시장, 중기는 자본시장. 그래서 이쪽은 직접금융, 단기는 간접금융 이렇게 구분하고 다시 역내와 역외로 나눠서 역내는 외국채, 유로본드 이렇게 나눠지고 역내와 역외를 그 다음에 간접금융시장은 국제여신시장, 유로 커런시 시장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요 환율 연동상품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3과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환율 연동상품을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